옥스퍼드 대학교의 세미나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42년간 동아시아의 심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 헨리 로버츠 교수가 던진 한마디는 그야말로 핵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동아시아 학문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매뉴얼도 중국의 실리 계산법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밖의 종족입니다. 좌중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교수는 말없이 거대한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100년간의 국가별 위기 회복 탄력성 데이터가 띄워졌습니다. 그 순간 비웃음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경제 위기 앞에 각자 도생을 택할 때 오직 한 나라만이 국가의 빚을 갚겠다며 집안의 금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재앙으로 바다가 검은 기름에 잠겼을 때 정부의 지시가 내려지기도 전에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걸레를 들고 파도와 맞섰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인류학적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만 발동되는 특수한 생존 DNA를 공유합니다. 이 압도적인 응집력 앞에서는 경제학도 정치학도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동아시아의 예외가 아닌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기적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왜 세계적 석학은 한국인의 본능에 그토록 경탄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로버츠 교수가 목격한 한국을 만든 6가지 기적의 순간을 통해 그 어떤 데이터로도 가둘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거대한 비밀을 추적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월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42년 동안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위기 상황 속 공동체 행동을 가르쳤고 세계 각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제 평생의 일이었어요.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제 이론을 파괴한 나라였습니다. 1995년 가을이었어요. 연구실 책상 위엔 각국의 경제 위기 대응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 그래프는 모두 비슷한 곡선을 그렸어요. 위기가 오면 국민은 혼란에 빠지고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사회는 파편화됩니다. 이건 예외 없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수치만 이상했습니다. 한국. 그래프가 다른 나라들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기가 심화될수록 시민의 조직화 지수가 올라가고 자발적 참여율이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2번, 3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나라는 설명되지 않는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그 패턴의 무게를요.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위기 상황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40년 넘게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왔어요. 국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발견한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각자 도생에 들어가요. 은행 앞엔 줄이 서고 상점은 텅 비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정치 위기가 오면 사회는 분열돼요. 진영이 나뉘고 폭력이 발생하고 공동체는 해체됩니다. 재난이 오면 혼돈이 찾아와요. 약탈이 일어나고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건 제 이론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 국가, 수백 건의 사례가 이 패턴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나라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국가 기능이 멈출수록 시민의 행동이 조직화됐습니다. 정부가 무너질수록 사람들은 더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재난이 닥칠수록 공동체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애국심? 아니었습니다. 애국심으로는 이 속도와 규모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교육?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움직였으니까요. 문화? 부분적으론 맞지만 문화만으론 이 반사신경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논문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국가의 공백을 민간이 메우는 유일한 사례다. 하지만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를요. 그 첫 사례가 바로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저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실제로 모든 지표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어요.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위기 속 국민 반응을 직접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혼란은 없었어요. 폭동도 약탈도 은행 앞 아수라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풍경을 봤어요. 금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을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금을 인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맡기러 가는 거지? 통역사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금을 나라에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한 건가요? 아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은행 앞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노인들, 주부들,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반지, 금목걸이, 돌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금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봤어요. 이건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산을 지키려고 해요. 금을 사재기하고 외화로 바꾸고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강요도 없이 그저 자발적으로요. 저는 한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금을 내놓으시는 겁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TV에서 캠페인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뉴스를 보고 상황을 알고 각자 집에서 금을 꺼내온 겁니다. 3개월 동안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은 금의 무게는 227톤이었어요. 이건 통계를 넘어선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무너질 때 스스로 국가가 된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몇 년 뒤 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케임브리지에 있었습니다. 12,547킬로리터,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이었어요. 저는 재난 대응 연구자로서 즉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고라면 정부 주도의 대응이 시작될 거고 군과 전문 인력이 투입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 이틀 뒤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요. 처음엔 몇십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몇백 명이 됐고 일주일이 지나자 몇천 명이 됐습니다. 최종 집계는 123만 명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달 뒤 현장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해변에 있었습니다. 기름 범벅이 된 바위를 닦고 모래를 걷어내고 방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아무도요. 그럼 왜 왔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조직된 반응이 아니었어요. 캠페인의 결과도 정부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왔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각자의 집에서 차를 몰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장비도 없이요. 보상도 없이요. 어떤 학생은 시험 기간을 포기하고 왔고, 어떤 직장인은 휴가를 내고 왔고, 어떤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왔어요. 123만 명이 각자의 이유로 스스로 결정해서 왔습니다. 저는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사람들은 말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기름 묻은 돌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어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도,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봉사가 아니라 반사신경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제 논문을 다시 펼쳤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이론들이 한 페이지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위기 시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아니었어요. 재난 앞에서 공동체는 와해된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자발적 조직화는 사전 계획 없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틀렸어요. 저는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하지만 본능이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본능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과 안전을 내놓고 있었어요. 생존 본능에 반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종류의 생존 본능이었는지도 몰라요. 공동체의 생존 본능. 그리고 저는 이 본능의 뿌리를 역사에서 발견합니다. 2009년 봄, 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임진왜란 시기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국가가 사라질 때 사람이 국가가 되는 이 반응이 대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병 기록에서 답을 찾았어요.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 조정은 무너졌습니다. 왕은 도망갔고 군대는 패배했고 국가는 사실상 사라졌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에선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농부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양반, 천민, 승려, 상인이 함께 군대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일어났습니다. 저는 의병장 곽재우의 기록을 읽었어요. 나라가 위태로우니 백성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조헌의 기록도 읽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관군의 일만이 아니다. 김천일의 기록도 있었어요. 우리가 죽어도 나라는 남아야 한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국가는 정부가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었고 관청도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땅이었고 사람이었고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무너져도 국가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의병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요. 서로 연락한 것도 아니었어요. SNS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편지조차 제대로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시간에 같은 결정을 각자의 자리에서 내렸어요. 7년 전쟁 동안 의병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관군보다 많은 전투를 치렀고 더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나라가 그들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켰어요. 저는 규장각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4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구나. IMF 때 금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던 사람들. 태안 바다로 달려간 123만 명. 그들은 의병의 후손이었어요. 국가가 무너질 때 스스로 국가가 되는 사람들. 정부가 사라져도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 이건 문화도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DNA였어요. 400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라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정부보다 공동체가 앞서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은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킨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국가다.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나라를 연구하게 된 진짜 이유를요. 그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1950년 겨울, 제 아버지는 한국에 있었어요. 영국군 소속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사람들에게 구조받았다. 군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본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1950년 12월. 제 아버지 헨리 헤이스팅스는 한국의 어느 산골에 있었습니다. 영국군 글로스터 연대 소속 중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26살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렸던 나이였어요.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하던 중이었습니다. 12월 7일 새벽이었대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속이었어요. 총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동료들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부상을 입었어요.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료들과도 떨어졌어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30분을 걸었을까요? 1시간을 걸었을까요?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이 내리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12월에 한국은 영국보다 훨씬 추웠어요. 영하 15도였대요. 군복은 젖어 있었고 장갑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에 몸을 숨겼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영국에 있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혼자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미안해, 돌아가지 못하겠어.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농부 차림이었어요. 낡은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총을 들어 올렸어요. 중공군일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들어 보였어요. 무기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자의 눈을 봤어요. 두려움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지는 비틀거렸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이해할 수 있었대요. 따라오라. 살려줄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30분쯤 걸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자는 쉬지 않고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마침내 작은 농가가 나타났습니다. 초가집이었어요. 지붕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남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리고 아이 둘. 7살쯤 된 남자아이와 4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피 묻은 군복, 창백한 얼굴. 외국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빠른 말투였어요. 남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어요. 여자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중공군이 지나다니는 지역이었으니까요. 적군을 숨겼다가 들키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결심.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여자는 아버지를 눕혔어요. 그리고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군복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어요. 상처는 심했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여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물과 천을 들고 돌아왔어요.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에 신음했어요. 여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상처를 깨끗이 닦아내고 천으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남자는 뭔가를 들고 들어왔어요.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안에는 검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약초를 갈아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그걸 상처에 발랐어요. 따가웠지만 이상하게 출혈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총소리도 비명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깼어요. 방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전날보다는 나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7살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밥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버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내밀었어요. 흰 쌀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가 전쟁 중이었고 쌀이 귀했다는 걸요. 그 집 사람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에게 흰 쌀밥을 줬어요. 아버지는 눈물이 났대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아버지가 밥을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엔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마셨어요. 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앉았어요. 마치 보초를 서듯이요. 오후가 됐을 때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목발을 만든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건네며 일어서 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짚으니 걸을 수 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버지를 보며 4살 여자아이가 웃었어요. 아버지도 웃어 보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은 통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적국에 있다. 전쟁 중이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침략자의 동맹이다. 하지만 이 가족은 아버지를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다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으로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여러 명이었습니다. 중공군이었어요. 아버지는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켰다. 끝났다. 방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 남자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말하는 소리.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멈췄어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도 같이 죽겠구나. 그때였습니다. 7살 남자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버지는 틈 사이로 봤습니다. 아이가 군인들 앞에 서 있는 걸요. 작은 몸, 떨리는 어깨. 하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군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이 집 아들이에요. 집에 다른 사람은 없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저뿐이에요. 군인은 아이를 물끄러미 봤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구경하시겠어요? 작지만 깨끗해요. 군인들이 웃었습니다. 됐다.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아버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7살 아이가 자기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들키면 아이도 가족도 모두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했어요. 외국인 군인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버지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나를 돕는 거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집에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매일 남자는 약초를 구해왔어요. 여자는 상처를 정성껏 닦아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심심하지 않도록 옆에 있어줬어요. 7살 남자아이는 특히 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아침마다 문 앞을 지켰어요. 누가 오는지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기억했습니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용감한 눈빛이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의 다리는 많이 나아졌어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였어요. 아버지는 남자에게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가 나왔어요.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주먹밥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였지만 마음은 전해졌을 거예요. 7살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뭔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잘 가요. 살아서 집에 가요.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가족이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그 집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름도 몰랐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몰랐어요. 어느 지역인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모든 게 흐릿했어요. 하지만 그 가족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50대 남자의 침착한 눈빛, 40대 여자의 따뜻한 손길, 7살 아이의 용감한 모습, 4살 아이의 천진한 웃음. 아버지는 그들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생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왜 그들은 나를 도왔을까?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외국인 군인, 전쟁의 일부, 어쩌면 적군.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습니다. 보상도 없이, 감사도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도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늦게 들었습니다. 1995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노을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그 노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에드워드, 내 아버지, 내가 한국을 연구한다고 했지?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저는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그냥 흥미로워서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다르지. 아주 다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음색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연구한다니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르겠구나. 에드워드, 혹시 내가 연구하면서 알게 되면 나한테 말해주렴. 무엇을요? 왜 그 사람들은 나를 살렸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 덕분에 여기 돌아왔어. 내 어머니를 만났고 너를 낳았지. 내 인생은 그들이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를 연구한다는 게 나는 기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쩌면 너를 통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한 달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08년 가을. 저는 한국에서 한국 전쟁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구술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 갔어요.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몇 분을 만났습니다. 80대 중반이셨어요. 전쟁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다들 힘들었지. 먹을 것도 없고 추웠고. 네, 그러셨겠어요. 근데 서로 도왔어. 이웃이 굶으면 나눠 먹었지. 당연한 거였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시절에 외국 군인을 도와준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있었지.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 마을에도 한 명 있었어. 영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람이요? 그래. 말이 안 통했거든. 김씨네 집에 숨어 있었지. 김씨네요? 김정수 씨. 지금은 돌아가셨어. 한 20년 전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알았습니까? 당연히 알았지. 우리 마을이 얼마나 작은데.
다들 알았어.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왜 신고해? 그 사람도 사람인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공군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까? 지나다녔지. 그래서 조심했어. 마을 사람들이 다 입 다물었지. 왜요?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보셨어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니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러니까 살려서 보내줘야지. 그게 사람 도리 아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어. 미군이든 영국군이든 터키군이든 다친 사람 보면 도와줬어. 보상을 바라셨습니까? 할아버지들이 웃으셨어요. 무슨 보상?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지. 그럼 왜?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물었어요. 해야 할 것 같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남미를 그냥 못 봐. 누가 힘들면 도와줘야 직성이 풀려. 그게 문화입니까? 문화? 글쎄. 문화라기보단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오래전부터. 다른 할아버지가 거들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대.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 때도 나라가 위태로우면 백성들이 나섰어. 의병 말씀이십니까? 그래, 의병. 나라가 버렸는데 백성들이 지켰지. 그게 우리 방식이야.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김정수 씨가 도와준 영국 군인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살았지. 일주일쯤 있다가 부대로 돌아갔어. 다시는 안 왔습니까? 응. 다시는 못 봤어. 이름도 몰라. 그냥 외국 군인이었지. 저는 그날 할아버지들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살린 건 그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침묵했고, 모두가 함께 지켰습니다. 이념도 국가도 전쟁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사람. 그냥 사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 안 해. 다 우리야. 우리요? 그래.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나라. 전부 우리야. 외국인도요? 다친 사람이면 우리지. 도와야 할 사람이면 우리야. 저는 그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경계가 없다. 그게 아버지를 살린 이유였어요. 그게 350만 명이 금을 낸 이유였고 123만 명이 태안으로 간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혈연도 지역도 국적도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저는 비슷한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저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물건을 쓸어 갔어요. 화장지가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생수, 통조림, 파스타가 그 다음이었어요.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지 마.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시위까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대했어요. 시민들은 분열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서로를 비난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다퉜습니다. 이탈리아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했어요. 병원에 환자가 넘쳐났고 의사들은 누구를 살릴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학자로서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대규모 재난이 오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신뢰가 사라지고 각자 도생이 시작되고 공동체는 와해돼요. 이건 제 연구가 예측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거리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의 99%가 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법으로 강제했나요? 아니요. 권고만 했어요. 벌금은요? 없어요. 그냥 착용을 권장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모두가 쓰고 있죠?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남한테 피해 줄까 봐요. 저는 그 대답을 곱씹었습니다. 남한테 피해 줄까 봐. 서구 사회에서는 내 자유를 외치고 있었어요.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강요하지 마.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마.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어가 달랐어요. 서구는 나였고 한국은 남이었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공개됐어요.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서구 사회였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피했어요. 정부가 봉쇄하지 않았는데도요.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의료진이 힘들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병원에 음식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치킨, 피자, 커피. 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거였어요. 힘내세요라는 쪽지와 함께요. 간호사들이 SNS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보냈어요.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유명인이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민들이 각자 생각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경악했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천만 명의 인구가 강제 없이, 처벌 없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이건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려였어요. 저는 영국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자유와 공동체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가 반박했어요. 그건 감시 사회의 결과 아닙니까?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부는 권고만 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왜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어요. 신뢰요? 네. 내가 조심하면 옆 사람이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옆 사람도 나를 위해 조심한다는 걸 믿습니다. 동료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라 서로를 믿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요? 전부 달라요. 정부를 믿으면 명령에 따르지만 서로를 믿으면 스스로 행동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확진자 수는 통제됐어요. 봉쇄도 없이 강제도 없이요. 반면 서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영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어떤 점을요? 국민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세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문화가 아니야. 신뢰야.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 거리를 두고 줄 선 사람들,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 안전해질 거야. 우리.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코로나 대응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IMF 때 금을 낸 것, 태안 바다로 달려간 것, 광화문에서 질서를 지킨 것,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최고의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련 스캔들이 터졌어요. 뉴스는 연일 보도했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폭력이 시작되겠구나. 제가 연구한 모든 사례가 그랬어요. 정치 스캔들이 터지면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는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집트 혁명, 우크라이나 혁명, 태국 쿠데타, 홍콩 시위. 모두 폭력을 동반했어요. 건물이 불탔고 사람이 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게 인간 군중의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 달랐습니다. 11월 첫 주말.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만 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십만 명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학자로서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 저는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도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70대 노인도 있었고 20대 청년도 있었어요.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시위에 아이를 데려온다고. 서구 사회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위는 위험한 곳이에요.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진압 과정에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마치 소풍을 가듯이요. 해가 완전히 지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광장이 촛불로 가득 찼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위는 처음 봤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래를 불렀고 어떤 이는 구호를 외쳤지만 모두 평화로웠어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는 충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경찰관이 시위대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시위대는 감사하다며 받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시위가 맞나? 제가 본 모든 시위와 달랐어요. 분노는 있었지만 증오는 없었습니다. 요구는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어요. 저는 광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나라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화가 나시죠? 물론이죠. 화가 나요. 그런데 왜 평화롭게 계시죠? 폭력을 쓰지 않으시나요? 아주머니는 저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왜 폭력을 써요? 우리는 폭력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민이에요. 우리 방식이 있어요. 저는 젊은 남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나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은 분노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파괴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키러 온 거였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방식으로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갈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지나간 광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30분 뒤 광장은 깨끗해졌어요. 100만 명이 다녀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동체였어요. 분노했지만 서로를 배려했고 요구했지만 질서를 지켰고 변화를 원했지만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매주 광화문에 갔어요.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고 조용히 의사를 표현하고 질서 있게 돌아가고 스스로 청소했어요.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약탈도 단 한 건의 방화도 없었어요.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시위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평화롭게 지속된 적은 없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건 목격해야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교수가 답장을 보냈어요. 조작된 영상 아닙니까? 다른 교수는 물었습니다. 정말 100만 명이 모였나요? 과장 아닙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의 문제예요. 저는 그 문장을 쓰며 깨달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찾던 답이 바로 이거였구나. 한국 사람들은 분노보다 공동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권리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해요. 요구하되 파괴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되 질서를 지킵니다. 왜? 그들에게 나라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우리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되 나라는 지켰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되 민주주의는 지켰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되 공동체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마지막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2년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나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 논문에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2018년 4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단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은퇴 강연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동료들도 와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42년간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케임브리지 연구실에서 시작된 의문. 한국이라는 예외 사례. IMF, 태안, 광화문, 코로나. 그리고 아버지를 살린 그 가족.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려 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42년 동안 틀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만든 이론들, 제가 쓴 논문들, 제가 가르친 모든 것들 불완전했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떴어요. 저는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재난 앞에서 공동체는 와해된다고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대규모 자발적 조직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청중을 봤어요. 한 나라가 제 이론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입니다. 슬라이드에 사진들이 떴어요. 금을 들고 은행에 가는 사람들. 태안 바다를 닦는 자원봉사자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 마스크를 쓰고 줄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와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재난 앞에서 공동체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아무런 조직 없이도 자발적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말했어요.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정부, 법, 군대, 제도 이것들이 작동하면 나라가 유지되고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시스템을 대신했어요. 정부가 무능할 때 국민이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가 포기할 때 사람들이 국가를 지켰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건 DNA였습니다. 400년 전 의병이 그랬고 70년 전 전쟁 속 시민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정부와 동일시하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고 공동체고 우리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눈 덮인 산골 농가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게 된 개인적 이유가 있습니다. 청중이 귀를 기울였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영국군이었어요. 1950년 12월 부상을 입고 적진에 고립됐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한 농가 가족이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어요. 적군의 동맹이라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공군의 위협 속에서도 일주일 동안 숨겨주고 치료하고 돌봐줬어요. 특히 7살 아이는 중공군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족 덕분에 살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저를 낳았어요. 제 존재는 그 한국 가족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자신을 도왔는지. 저는 42년 동안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슬라이드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 한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타인은 남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다친 외국인 군인도 기름 묻은 바다도 코로나로 힘든 이웃도 모두 우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요.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한국은 제 이론을 파괴한 나라였지만 제 인생을 완성시킨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름이 때로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400년 전에도 70년 전에도 지금도 이 나라 사람들이 매번 내린 선택이었어요. 나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함께 살아남는 것을, 정부를 믿는 것보다 서로를 믿는 것을, 명령을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눈 내리던 산골, 문 앞을 지키던 7살 아이, 은행 앞에서 금을 내놓던 할머니, 태안 바다를 닦던 젊은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 마스크를 쓰고 참아주던 사람들. 저는 그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2024년 가을. 저는 지금 런던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책상 위엔 42년간의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문을 쓰지 않아요. 강의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기고 싶었어요.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요. 저는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나라예요. 저 역시 그 문제들을 연구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평소엔 개인처럼 보여도 결정적 순간엔 공동체가 된다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움직인다는 것. 그게 제가 42년 동안 목격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게 당신들의 방식이라는 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 본능을요. 임진왜란 때 의병이 된 조상들의 마음. 한국 전쟁 때 외국 군인을 숨겨준 그 마음. IMF 때 금을 들고 은행에 갔던 그 마음. 태안 바다로 달려갔던 그 마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둔 그 마음. 그 모든 게 당신들 안에 있었어요. DNA처럼 본능처럼요. 저는 그걸 연구했을 뿐입니다. 42년 동안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요. 7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셔서요. 그 가족이 일주일 동안 돌봐주셔서요. 마을 사람들이 침묵으로 보호해주셔서요. 제게 평생의 연구 주제를 주셔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겠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요.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들은 또 움직일 거예요. 말없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들이니까요. 사람이 만든 나라, 사람이 지키는 나라, 사람이 곧 나라인 나라. 한국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